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리상담 역사와 이론 두 번째 시간, 과학의 발전과 심리치료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일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하는 건데 좀 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전에 찍었던 거는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편에서 더 제대로 깔끔하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이 이제 여러 심리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영향을 좀 끼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학의 발전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 그래서 발전이 돼서 그게 영향을 끼쳤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된 분야, 어떤 학문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첫 번째가 물리학, 그리고 두 번째가 화학, 그리고 세 번째가 생리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물리학과 화학, 이거는 자연과학 파트에 이제 분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과학의 발전이다 라고 한다면은 특히 물리학, 자연과학 발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주자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갈릴레오, 뉴턴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편에 나왔던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자 이분 철학자이면서도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인 업적도 많이 이루신 분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근대 과학, 이때 당시 17세기, 18세기에 과학의 문을 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연과학 그리고 물리학을 출발시킨 사람이다 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자, 갈릴레오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죠. 사실 천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해가지고 고대부터 해서 중세 유럽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사상을 믿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와 종교와 많은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지동설이라는 걸 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레오가 그 주장을 이제 보게 되고, 나도 그거에 동의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의 간단한 주장들, 어떤 증거들을 내보이면서 야,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천동설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조금 만들어져 있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도 있었습니다. 종교도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천동설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게 되면은 그동안 교회에서 주장하던 어떤 이론이나 사상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게 돼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중세 시대 때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온 이제 마녀사냥 같은 그런 종교 재판,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이는 굉장히 종교 재판에 좀 자주 불려갔던 한 2번, 3번 정도 불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어떻게 교회가 부르죠. 너 왜 그런 말 하고 다녀? 너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고 조용히 살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좀 반복되는 게 바로 갈릴레오의 좀 삶이었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만원경을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만원경이 개발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성능이 좋게 개량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의 이치를 바라보는 천문학,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과학이라는 거는 천문학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세상의 이치, 그리고 신의 뜻,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그런 세상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된다 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하늘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었는데, 만환경이 너무 발달이 되고 너무 좋아져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세상과 세계가 아니었던 거죠. 너무 달랐던 거죠. 뭐 별이 더 있다든지, 하늘은 완벽해야 되는데 그동안 몰랐던 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하던 어떤 그 별자리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자꾸 완벽한 스토리에서 자꾸 뭐가 첨가돼야 되고 자꾸 뭐가 찾아지니까 이건 원래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뭔가 자꾸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이론을 병용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도 고대 그리스는 굉장히 완벽한 도형, 완벽한 축, 어떤 대칭을 이루는 그런 완벽한 모양의 구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고, 그런 의미를 이제 해나 달에다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었는데, 그런 달을 자세히 보니까 뭐 얘가 완전 막 백옥처럼 막 이쁘게 둥그런 모양이 아니고 구멍 숭숭숭 뚫린 그냥 돌덩이 같이 생긴 그런 달의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환상과 사상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약간 깨지게 되는 그런 시즌이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또 불려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시즌이 있을 때마다 아마 한 두세 번씩 그래서 불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 자꾸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제 갈릴레오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근대 과학에 포문을 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과학이라 함은 굉장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신의 뜻을 이해하고 하늘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어떤 그때의 사회나 어떤 종교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탐구하던 그런 과학이 바로 그때 시대의 과학이고 천문학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물리학, 자연과학은 천문학에서 이렇게 쑥 흘러와서 이어져서 이제 물리학이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의 과학자들은 보통 천체물리학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굉장히 보는 그런 과학이라는 거는 하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들을 했었는데, 자연과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 시절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기존의 사회나 종교를 위한 탐구 활동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탐구하자. 이 물질 세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탐구하자라는 의미에서 자연과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자연과학의 대표 주자인 이제 물리학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그 과학은 뭐냐? 자연과학, 물리학에서 추구하고 있던 그 과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했을 때, 자,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과학은 어떤 현상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증명하는 활동이 이제 과학이라는 건데, 그럼 증명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증명인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증명인 거냐 라고 한다면, 자, 수학적 원리를 물질 이 세계에 적용을 해서 수학의 어떤 그런 법칙들과 같은 이런 물리 세계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가능해지면은 이런 증명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바로 이것이 과학이다. 바로 어떤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어떤 학문이자 그 탐구하는 어떤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탐구를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학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측정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예요. 어떻게 이걸 측정할 수 있는가,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거를 제대로 측정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우리가 우울함이 학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가장 첫 번째, 측정 가능한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별로 구체적인 논제가 아니에요. 좀 더
측정 가능하게끔 논제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울의 정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논제를 바꿔버린다면은 이게 다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죠. 예를 들면 우울의 정도라고 했을 때, 세기라고 했을 때 그거를 또 어떻게 측정할 거냐. 주관적인 우울의 척도를 검사한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너는 우울할 때 지금 우울한 정도가 1부터 10점까지라고 했을 때 너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울의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는 말 그대로 성적 같은 걸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비교하고 계산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과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식의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의 발전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좀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 다양한 분야 중에 또 대표적인 한 분야가 바로 의학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리학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의학이 이 생리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학은 생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원래도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가 들어가고 좀 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한 인간의 신체 기관의 문제를 치료하는 학문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굳건하게 더 세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생리학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그게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의학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이제 생리학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해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해부학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신체 기관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좀 더 연구하는 생리학으로 발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의사들이 인간의 마음을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이 인간의 마음을 일단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리학에 있는 것처럼 눈에 있는 물질적인 이런 걸로 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측정할 수가 있고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을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신체 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신체 기관이 있다면 그러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뇌에 대한 생각은 꼭 이때 새롭게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고대 때부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온,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생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의사들에게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흔히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신경의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어떤 흔히 미쳤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다루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의사로서 신경의학을 조금 전공으로 하고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보고했던,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의학에 영향을 또 받은 게 바로 심리학이다. 그때 당시에 심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런 의학의 어떤 그런 방식이나 과학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의 현대 심리학의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현대 심리학은 그런 과학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인간의 어떤 뇌라든지 여러 실제적으로 어떻게 모여지고 만져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적인 방식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실험을 하는 어떤 그런 실험 심리학을 분트라는 아저씨가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분이 바로 현대 심리학의 시작이자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이제 지금의 현대 심리학이 이렇게 출발돼서 만들어졌다,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심리학계를 살펴보면은 생리학, 뇌과학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심리학계론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음은
뇌일까요? 마음이 뇌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의 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서 좀 제가 정리를 좀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상민 박사는 21세기 심리학 강의 영상에서 위의 내용이 심리학 개론책이 심리학 책인지 생리학 책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된 이유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신체 기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리학이 발전했고 뇌에 마음이 있다 라고 믿기 시작했다 라고 말한다. 황상민 박사는 마음이 뇌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또 마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보이지도 측정도 안 되는 마음을 뇌에 있다고 치고 마음을 측정할 수 있는 보여지는 것으로 발달, 인지, 학습, 행동 등의 것들이 마음이라고 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 유퀴즈에서 얼마 전도 아니죠. 옛날인 것 같긴 한데 그 김상욱 교수인가? 그 물리학 교수라고 이제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는 그 교수님이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 트위터인가? 거기에다가 라면은 찬물로 끓여야 맛있다 라는 식의 어떤 좀 글을 올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논란 아닌 논란이 돼서 유퀴즈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교수가 우리 과학자들은 라면을 찬물로 끓이고 뜨거운 물을 끓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맛있는 라면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부터 찾는데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조작적 정의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은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나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거면 편한데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애매하고 항상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정의가 변하거나 바뀔 수 있는 그런 대상이거나 그런 주제의 경우에는 적어도 연구자가 내가 생각하는 이 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나는 이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정의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이거를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라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얘기할 거면 자, 그러면 맛있는 라면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어떤 기준들이 있고 어떤 무언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맛있는 라면이라면 찬물로 또 끓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뜨거운 물로 끓일 땐 또 어떤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찬물로 끓였을 때가 이거에 더 가까운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찬물로 끓이면은 맛있는 라면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나름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떤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있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뇌가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게 의사분들도 유튜브나 TV 매체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꼭 뇌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떤 보이지 않고 측정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이라는 게 좀 있다는 좀 규정하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스로도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뇌에 대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의학에서 정신의학에서는 뇌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게 좀 맞는데 독특하게도 TV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좀 안 합니다. 좀 더 이제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지만 자, 아무튼 그랬을 때 또 심리학에서는 그럼 또 뭐라고 하나요? 라고 한다면 심리학계론 책을 보면 알겠죠. 뇌, 뇌과학, 생리학, 인지, 학습, 정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이 책에다가 다 넣어놓고 이게 마음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애매한 거예요. 그게 뭔가 사실은 자기네들은 이제 그거를 다 모아놓고 이게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상담심리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뭐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내가 뇌과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런 것도 할 게 아니고 그냥 심리치료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약간 현타? 그 공부 준비를 하면서 진짜 짜증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 그거에 대해서 근데 깊이 고민하지 마, 질문 던지지 말고 그냥 해, 그런 생각 자꾸 하면은 공부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좀 유행처럼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주. 뿐만 아니고 이제 심리학과 들어가서도 내가 생각하던 심리학과 뭔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딱 그런 줄 알고 갔는데 막 또 뇌과학 뭐 이런 거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러고 있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은 막 이상한데 내가 이런 걸 왜 공부해? 라고 한다면, 야 그냥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받아들여, 그냥 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심리학과에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공부고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금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배워, 그냥 따라와. 야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머리 아파, 너만 힘들어져. 그냥 일단 공부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지금의 현실이다. 자, 그랬을 때 도대체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뭐길래 뇌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는 걸까요? 그랬을 때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마음의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심리학이라는 게 얼마나 과학적인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탐구를 하는가, 한마디로 이제 연구 방법론에 치중되어 있고, 그 연구 방법론대로 잘 연구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작 마음이라는 게 뭔가요? 이걸 왜 공부해요? 아니 이런 게 마음이에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관례가 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궁 속에 빠져 있죠. 도대체 마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뇌인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런 거 저런 건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놓은 건가? 뭔가 정의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정작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지 않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따라오라고 하는 이제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거에 벅차서 그런 것들만 열심히 하는 그런 식의, 열심히 해놓고서 자격증 따고 뭐 학위 따면은 내가 전문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심리학과의 현실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학의 발전이 의학이나 뭐 심리학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면은 심리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심리치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최초의 심리치료가 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7세기, 18세기 그때 당시에는 과학의 발전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전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심리치료라는 영역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조금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이제 의학 파트에서나 이제 좀 더 이제 물질적으로 이론론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뇌에 어떤 인간의 마음이 있고 그걸 다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치료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 요 정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최초의 그런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인 어떤 그런 치료 활동이 아닌 심리적인 현상을 활용한 치료 활동이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활동을 처음 했던 사람이 바로 프란츠 안톤 메즈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한 중반쯤에 활동했던 사람이었고요. 동물적 자기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치료 활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치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자기가 심리적 형상을 활용한 그런 치료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바로 자기장, 자기 에너지, 어떤 특정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몰랐지만은 최초의 심리 현상을 활용한 치료 활동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의 과학의 발전이 있고 이제 뭐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렇게 발전 영향을 끼치고 하던 그 시대에서 최초로 종교적인 색채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심리적 현상에 의한 치료 활동을 최초로 했던 이 사람이 그 과학의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과학은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럼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이 사람의 일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런 메즈머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심리치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계속 오늘도 많이 얘기했지만 과연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역사 시리즈가 다 끝났을 때쯤에는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신청해 주시면 과연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